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대북 제재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4주차부터 7주차까지 총 4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관계, 산업이라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주제별로 북한경제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졌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경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현재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대북 제재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 다음에는 2020년부터 코로나 유입 차단을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재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재, 그 중에서도 경제 제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제재는 군사적 압박 대신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대상 국가 혹은 단체의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독재자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한다든지 또는 무기나 군사 관련 물자를 확산시키려 한다든지 할 때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마약 거래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마약 관련 정책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까요? 제재 방식은 다양합니다.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부가국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한다든가 원조를 중단한다든가 제재 대상 국가 국민의 제재 부가국 입국을 금지한다든가 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북 제재는 크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와 한국,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독자 제재,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가장 중요한데 이 강의에서는 유엔 제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10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전에 채택된 결의와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2016년 이전에 채택된 결의에는 맞춤형 제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핵실험과 같은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별해서 주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에는 포괄적 제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출, 수입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 주민 불특정 다수에게 제재의 영향이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제재의 영향이 더 클까요? 아무래도 포괄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더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016년 이후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2016년을 기점으로 대북 제재 방식이 맞춤형 제재에서 포괄적 제재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도 주로 2016년 이후의 제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표는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주로 북한의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실험과 관련해 제재가 가해졌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수출, 수입, 해외 노동자, 금융 투자 등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등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수출에서 석탄, 철, 철광석 등의 광물 수출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만큼 이는 북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금지 조치에는 민생용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이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대로 이 단서 조항은 남용되었고 2016년 북한의 광물 수출은 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 광업의 수출은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016년 가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사회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러한 단서 조항을 없애버립니다. 2016년 11월 채택된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해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이라는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둘 중 하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주차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석탄 수출은 빠르게 증가했고 수출액은 매년 12에서 1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한 설정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상당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의 2321호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각국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재가 강화되었음에도 북한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북한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핵실험을 연이어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채택된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의 수산물 수출도 금지했는데 수산물도 북한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였습니다.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2321호에서 주의만 촉구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 규모를 동결한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각국이 북한 노동자 고용 규모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신규 합작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합작 사업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외국 자본이 북한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지난 6주차 강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2375호에서는 석탄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의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써 2371호에서 수출이 금지된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5대 수출 품목 모두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이들 5대 품목 수출이 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었던 만큼 이러한 조치는 북한 수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결의 2375호에서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유 제품 수입량에 대해서는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북한 노동자에 대해 신규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하게 했고 기존에 있던 노동자의 계약을 연장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앞서 2371호에서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 고용 규모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기존 노동자의 계약이 끝나면 북한 노동자 고용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역시 2371호와 비교해보면 2371호에서는 새로운 투자만 금지했는데 이제는 4개월 내에 합작 사업을 모두 종료하도록 한 것입니다. 2371호의 채택 후 불과 한 달 만에 2375호가 채택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제재의 강도는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결의 2397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결의에서는 특히 수입과 관련된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정유 제품에 대한 수입 상한을 2375호에서 설정했던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금속류 등을 수입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산업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식용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적었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2375를 통해 각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 조치에 의해서 이제 2019년 말 이후까지 계약 기간이 있는 노동자도 모두 2019년 말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재는 특히 2017년 하반기에 크게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재 부과 방식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방식과 행정부의 행정명령 형태로 부과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시 제재 대상 국가들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북한을 특정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3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들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적성국 교역법, 수출통제법, 국가긴급사태법 등이 있습니다. 적성국 교역법은 미국이 규정한 적성국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교역을 금지하도록 한 법입니다. 북한은 2008년 적성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북한 자산의 동결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북 수출을 제한하는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특정하여 제정된 법령으로는 2016년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17년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법령에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대량 현금 이전에 관여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는 규정, 북한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북한 및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행정부 판단 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 형태로 부과된 제재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제재 관련 법규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명령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입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남한이나 중국 등의 기업,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엔의 대북 제재보다도 강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2차 제재입니다. 다만 아직 2차 제재가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북 제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